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김민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5분 정도 시간 동안에 앞으로 힙펌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힙펌프가 얼마나 빠르게 외국에서는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서 국내에 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거기서 좀 더 힙펌프와 관련된 제도와 아니면 이런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자 부탁드리고자 이런 어떤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힙펌프 연구를 박사과정 때부터 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어떤 트렌드 변화를 설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적인 동향을 말씀드리는데요. 화면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면 자료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 IEA에서는 뭐라고 지금 전망을 했냐면은 힙펌프가 그럼 과연 몇 대나 보급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난방기기를 대체해서 힙펌프를 앞으로 다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예측되는 힙펌프의 보급량이 어느 정도나 했을 때 비교되는 어떤 가전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냉장고가 현재 17억 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20억 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90% 정도의 대부분의 어떤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에너지 세이빙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전망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로 2030년까지 건물의 20%의 난방이 힙펌프로 커버가 된다면 3억 대 정도 6억 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0억 대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 힙펌프 보통 한번 설치하면 평균 수명 한 15년 정도로 생각하면은 뭐 30억 대 같으면은 1년에 대략적으로 한 뭐 1,500만 대 정도 생산이 되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저도 거의 실감이 안 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다양한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은 그 실제로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그 얼마나 많이 시장이 성장했는지 1년 만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글로벌 힙펌프가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시장 성장을 보였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어투 워터 힙펌프입니다. 에어투 워터 힙펌프라는 거는 주로 실내 쪽에서는 공기로 난방을 하고 바깥쪽에서는 우리가 뭐 지열이라든가 수열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다음에 공기열을 쓴다 그래도 아주 추운 지역에 사용하는 힙펌프인데 뭐 이게 보면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1년의 성장 속도 50%입니다. 이게 50%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10대 팔린 게 15대 팔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한 30%에서 한 45%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양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공기열은 힙펌프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위쪽에 있는 수열 힙펌프는 북유럽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공기열은 힙펌프는 조금 덜 추운 쪽, 뭐 유럽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켓 상황입니다. 이게 전망치가 아니고 이게 실제 세일즈 되는 숫자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도 2022년 통계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망 그때 이제 이게 한 8월 정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통계를 가지고 연말까지 전망치를 잡았는데 이렇게 유럽에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중요한 그래프가 사실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뭘 말하냐면은 그 난방 설비인 힙펌프와 보일러의 총 판매 대수 대비 힙펌프의 비중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이제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10% 언저리, 그러니까 전체 힙펌프는 1대 팔리면 보일러가 9대 팔리는 분위기에서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이게 3대 보일러 7대에 힙펌프 3대가 팔리는 그런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계속 없어질 텐데
실제로 이게 보면 뭐 요금 체계상도 좀 유리하고 전기요금도 저렴하고 사실은 그런 어떤 가스 같은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심한 노르웨이,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쪽에서는 이미 90% 이상의 난방기기가 히펌프로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나 뭐 벨기에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여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렌드 자체는 좀 히펌프를 많이 요구하는 곳은 거의 히펌프로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국내는 여전히 공조시장 자체가 냉방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히펌프 세일즈 자체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뭐 그 2021년 통계까지는 제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 자료인데 늘 이렇게 그 이런 어떤 범위에 여기 오렌지색의 범위에 있는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강력한 그런 활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거의 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년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 판매의 3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의 3배면 거의 시장이 다 바뀔 거란 얘기고요.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스 난방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사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 이걸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주겠죠. 실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가 요건 이제 최근에 본 리포트 자료인데 19개국 정도는 히펌프 설치와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뭐 공기열은 수열 뭐 따로 관련 없이 히펌프와 관련돼서는 이미 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가스 보일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기 위한 어떤 플랜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가스와 오일 보일러를 새로운 가정에 2025년부터는 설치를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나라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미 신규 가스 보일러 설치를 이미 금지를 해서 가스 보일러 자체가 설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런 어떤 동향들 중에서 히펌프 기술이 탄소 중립에서는 어떻게 중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글로벌하게나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히펌프가 우리나라에 몇 대나 필요한지 사실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펌프를 이만큼 썼으면 앞으로는 발전소를 몇 대를 더 필요하는 건지 전기 수요는 얼마나 변화가 될 건지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뭔가가 이렇게 정부에서 거시적으로 제도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없다라는 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열에너지 수요에 대한 전망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통계상으로 국내 열에너지라고 하는 통계는 2% 정도가 열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난방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를 다 합치면 50% 정도 되는 게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왜 그렇게 잡히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는 계량이 가능한 최종 소비자단에서 판매되는 그런 제품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로 우리가 난방을 하고 있으면 그건 가스 통계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으면 석탄 통계로 잡힙니다. 즉 열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히펌프로 한다면은 결국은 가스가 열로 대체되는 거니까 결국 가스 통계는 열의 통계의 일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열이라고 되는 2%라는 통계는 지역 난방에 있는 그런 열 판매가 되고 있는 세 개의 메이저 회사들 뭐 아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SH공사, 그다음에 GS파워 정도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얼마나 히펌프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사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힙펌프 같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냉난방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힙펌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온도대가 뭐 한 20도 전후에 필요되는 온도,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을 수요를 만들어내는 걸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지 극저온으로 사용되는 이런 연들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열 수요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온도를 만들 때는 또 효율이 다 달라지고 COP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땅하게 그런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만약에 탄소 중립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여러 보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P2H, 파워 투 hit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힙펌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워 투 hit을 볼 때도 만약에 500도 이하일 때는 몇 도로 할 거냐? 500도 이상일 때는 이건 힙펌프로는 아무리 해도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효율이 나쁜데 그러면 뭐 이 500도 이상을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이런 어떤 고열을 필요하는 제조 공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500도 이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보통 석유화학에 사용되는 300도 정도의 열은 우리가 힙펌프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힙펌프를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 놔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학회에서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 그랬을 때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소스라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플래티늄입니다. 플래티늄은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 물질인데 연료 전지의 잠재 매장량, 현재까지 사용량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이만큼까지 그 생산량이 증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 것이냐라는 거 했을 때 이것이 별로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네오디움입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전동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 같은 거 하려면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거든요. 고성능 자석에 필요한 건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리튬입니다. 이거는 배터리 들어가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셋 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지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된다라는 리포터들이 계속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 힙펌프나 이런 쪽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단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아니냐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송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열전기라고 하는 게 이런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 분포가 실제 나중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 되고 나면 수소와 열, 이 열은 힙펌프나 이런 걸로 감당이 되지 않는 열들입니다. 1000도 이상의 열들이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다 전전화가 돼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됐을 때 힙펌프가 결국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공조 쪽 부하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시장이 다 재편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힙펌프와 관련돼서 지금 이런 어떤 시장 동향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기술적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어디를 참고를 하시면 될까라고 질문이 되시면은 국제에너지기구에 있는 힙펌프 기술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홈페이지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요즘에는 워낙 번역기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들어가셔서 다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hipumpingtechnologies.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가장 기술적인 핫한 이슈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게 현재 가입국이 19개국입니다. 이게 가입국의 속도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한 두세 개 나라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해마다 15,000유로씩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회원이 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거든요.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서 여기서 다양한 뭐 리포트라든가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이 아넥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에서 지금 현재 힙펌프를
보급을 하기 위한 어떤 방향들. 사실 우리가 그냥 전기차 그러면 자동차만 많이 팔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힙펌프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랑 연동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론이랑 또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해법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돼 있는 게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가연성 냉매에 어떻게 안전한가. 그다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힙펌프를 설치했을 때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공동주택에 힙펌프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뭐 고온 힙펌프 그다음에 로우 GWP 냉매를 사용한 힙펌프 시스템, IoT와 힙펌프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얻는 자료 중에 하나가 그 힙펌프 컨퍼런스라고 3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겁니다. 근본 시카고에서 개최된 학회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논문이 한 200편 정도 되는 논문 중에서 산업용 힙펌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책과 관련된 논문이 21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어떤 지표가 되고요. 이게 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했던 학회인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전체 논문 한 500편 중에서 115편이 힙펌프 쪽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힙펌프의 태생 자체가 냉동 사이클에서 출발을 한 거라 사실은 냉동학회의 아주 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뭐 학회 이름을 IRR 리프리저레이션이 아니라 뒤에 힙펌프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얘기가 나올 정도로 힙펌프가 이쪽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술적 이슈를 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효율 향상이라고 하는 이슈는 저희가 이 주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게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을 포괄해서 효율 향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유럽 시장에 힙펌프가 보급이 된과 동시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그 에어컨이 또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 때문에 유럽에서의 에어컨 수요가 또 폭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보급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이 거의 두 개가 대수가 똑같습니다. 인구 차이가 지금 몇 배가 나는데 판매 대수가 거의 똑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보다도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힙펌프 말고 에어컨은 또 얼마나 많이 쓸 건지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면은 결국 전기압축 사이클 관련된 우리가 효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규제, 그러니까 성능 하한선을 두고 그 이하의 제품을 아예 팔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이슈는 냉매 규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냉매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냉매 같은 경우는 대체 냉매라고 우리가 말하던 친환경 냉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약가연성 냉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HFO 계열 냉매인 1, 2, 3, 4 YF 자동차에 많이 쓰는 이런 냉매들은 또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이중결합 구조가 굉장히 이게 분해가 잘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냉매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로우 GWP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냉매들을 쓰는 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불거지고 있는 거는 PFAS라고 하는 어떤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산모에게 들어가면은 뭐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앞으로 못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요. 남은 냉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냉매가 뭐 새로운 조합이 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은 분자량이 얼마 이하인 냉매만 기체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체가 조합이 될 수 있는 분자의 조합 을 다 해봤습니다. 원자의 조합을요. 그래서 48만 개 정도 되는 조합 중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뭐 냉매랑도 잘 어울리고 오일이랑도 잘 해야 되고 압력도 적당해야 되고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남은 게 요건데 이것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 프로판, CO2,
암모니아 이런 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냉난방을 다 해야 되고 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힙펌프를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냉매 가지고는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부딪히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 지금 뭐 어떤 새로운 냉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다 이제 불소 계통 냉매들은 미봉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 힙펌프를 모듈화할 것이냐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힙펌프라고 하는 걸 컴포트 클라이밋 박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에어컨 따로, 힙펌프 따로, 뭐 보일러 따로 이렇게 환기 설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다 설치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그냥 다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통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힙펌프가 있고요, 추결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터리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전력부하, 신재생 연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처럼 만들면 이걸 나중에는 가격을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그냥 양산을 해서 마구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모듈화 얘기가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래의 전력 환경하에서는 이게 어떤 식의 포지션을 가지게 될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마킹된 포지션을 다 힙펌프와 그런 모듈들이 감당하지 않겠냐 해서요.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환기 설비고 밑에가 추결조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보면 힙펌프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부분부하 너무 추울 때를 대비해서 보일러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장 최적으로 운전을 하기 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나 실어서 설치하고 하나 실어서 갖다 놓고 관만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요. 하이 템퍼러처 힙펌프입니다. 이게 고온 힙펌프니까 이게 뭐 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힙펌프가 산업화된 건 한 90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뒤에 있는 100도 이상의 스팀을 생산해야지 실제로 공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공장에 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일정한 온도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은 스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할 때 했었던 힙펌프 프로젝트가 2010년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스팀 힙펌프 프로젝트가 그때만 해도 사실 글로벌하게 만드는 게 여기 있는 코벨코, 고베 스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스팀 힙펌프를 생산한다라고 말하는 회사가 이만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온도별로 각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효율 수준 여기 점선이 여기 있는 반비례 커브 안쪽에 들어갈수록 효율이 높은 거고요. 실제로 지멘스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50메가와트짜리 힙펌프를 바스프라고 하는 세계 1위 화학 회사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LG화학도 지금 뭐 비상이 떨어져서 이걸 하겠다라고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힙펌프를 적용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산업 공정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어떤 에너지 분석, 유틸리티 효율 분석해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힙펌프를 설치를 한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를 그 기업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해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쪽과 관련돼서부터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영업기밀이라든가 이런 거랑 많이 연동이 돼서 국내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떤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용 힙펌프 같은 경우도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게 제가 조금 시간을 넘겨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힙펌프 시장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직선들이 뭐냐면은 전기요금 체계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가스 요금이고 위쪽에 있는 게 전기 요금입니다. 그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대량의
그걸 도매로 이렇게 그 가스공사에서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문제는 전기요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힙펌프가 사실 보급이 좀 취약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힙펌프로 효율을 올려봤자 우리가 페이백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힙펌프가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낮은 에너지 가격에 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보통은 요게 이제 그 IEA에서 나온 The Future of 힙펌프라고 하는 매우 좋은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 힙펌프에 대한 보급 시장 조건들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것만 좀 보면 에어 투 에어 힙펌프가 사실은 경제성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투 워터가 그 다음 좀 좋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가장 안 좋다. 하지만 여기 있는 진한 녹색이 초기 투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투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설득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전기요금이 매우 비싼 그런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이거와 거의 가스 가격 현실화, 전기요금 현실화했을 때 결국은 이게 에어 투 에어 같은 경우가 가장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나오는 게, 현실화했을 때는 그 전기요금을 결국 에어 투 에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힙펌프 시장 현황이라는 게 실제로 보급의 취약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제품 가격이 일단 힙펌프가 지금 그 보일러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지금 낮은 ROI를 가진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정용 힙펌프가 사실은 잘 안 팔리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SBS 뉴스에 보면은 힙펌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지고 그 기자분께서 한 5분을 이렇게 그 8시 뉴스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에서는 또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라는 댓글이 그 저기 엄지척 1위를 먹었거든요. 그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힙펌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천정에 있는 것도 힙펌프인데 사실 사람들이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가정용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힙펌프라는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중요하다 잘하자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가정용 힙펌프를 보급하기 위해서 오늘도 발표가 몇 분이 계시던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실제로는 열에너지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힙펌프가 몇 대나 필요한데, 그럼 그걸 하면은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더 전력이 필요한지, 이런 통계들이 정립이 되게 되면 나중에 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전력 기본 계획이나 에너지 기본 계획에 전기차처럼 힙펌프도 몇 대를 더 팔아야 될 건지, 이런 얘기들이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힙펌프에 의한 탄소 중립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